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교과서를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고용에 대해서 봅니다. 고용과 관련돼서 민법, 일반법, 민법에 전형계약으로 들어있지만 오늘날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이런 쪽에 주된 대상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이 되는 법리는 민법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민법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고용은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분석해 볼 때 고용계약은 서로 쌍방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이 이전한 출연이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양쪽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쌍무계약이고 고용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고용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낙성 분료식의 계약이 된다라는 거. 일단 노무 이용과 관련되는 계약으로서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고용이지만 그 외에도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성질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노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보수 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보수 직업이 없다면은 윈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지요. 일단 유상 쌍무 계약이다라는 것 전자의 보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방법의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민법교과서에서 이쯤 되면은 성립과 관련된 별도의 목차를 두지 않고 바로 효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의에서 찾을 수 있죠. 고용은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일어났으니까 일단은 노무자 쪽에서 노무 제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A의 노무 제공을 받기 위해서 B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은 A의 노무 강한 일신 속성을 가진다라는 거. 실력 있는 학생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학생이어서 아르바이트 선생으로 고용을 했는데 또 다른 S 대학이다. 이런 좀 문제가 있겠죠. 일단 노무 제공 의무,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권에 복종할 의무. 근데 고용자가 일정한 지시를 할 때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부수적 의무로서 노무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좀 더 제공관계 특성 관련해서 비밀 유지 의무, 경업 비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럼 사용자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죠. 노무 급부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의무. 아르바이트 학생 입장에서 그 애를 자기를 고용한 집에 있는 애를 가리키려고 했던 이유가 아주 좀 수제 스타일이고 공부를 잘 할 것 같아가지고 가리키기도 편할 것 같아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보여주기는 수제 같은 애를 보여줘놓고 그렇지 못한 애를 교육시키라.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노무급부 청구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의무. 동의를 얻으면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호 의무가 있다. 동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위반하면은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고용의 종료 기간을 정해놨다면 그 기간만큼 존속할 것이다 라는 거. 묵시에게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의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는 앞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한번 봐두시는 거고, 고용해지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일단 민법에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근로기준법, 소위 말하는 노동법, 특별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다음에 상대방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쪽에 있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민법 객관식 시험 이런 경우에도 이 고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그냥. 다음에 일신전속성을 위반한 경우 제3자를 가서 보내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 바쁘다고 제3자를 임의로 보내서 수업을 하게 한다면은 그 관계를 해지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사망하면 당연히 종료할 거고, 노무자에 의한 즉시 해지 앞에서 봤던 사용자가 노무 청구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 네, 그냥 민법에도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 근데 도급은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근래 여러 곳의 시험도 출제되는데, 도급은 당사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위에 고용 같은 경우는 노무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어났는데,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유상상무 낙성 분료식의 계약이 될 것이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일을 완성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역시 또 성립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목차를 쓰지 않고 효력 쪽을 들어가는데, 수급인 일을 받은 사람의 의무,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일을 완성 의무,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일을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이 일의 착수를 해태한 때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방은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완성했으면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와 이를 맡긴 사람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 완성물 소유권 귀속 관련돼서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공급했다. 그러면은 완성과 동시에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고 인도에 의해서 도급에 이전된다라고 한다는 거. 담보 책임, 매매 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 했는데, 도급에는 별도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 쪽에 있는 것이 준용되지 않고 도급 쪽에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과 관련돼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건물을 지어달라라고 약정을 했고, 그래서 B가
자기의 재료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건물을 건축했을 때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은 수급인 B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런데 일반 거래계에서 뭐 약정어로 뭐 A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가 현실적으로 상담해 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업에서 오늘이 35번째입니다. 그래서 A라 하는 사람이 B한테 말하기를 B가 건물을 다 지어주면 그때 가서 뭐 100억을 주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지을 때까지 B가 뭐 극단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어떤 재료 시설비 이런 걸 들여가지고 노무비 이런 걸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B 소유가 되고 보수받으면서 인도함으로써 A에게 소유권 기속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제가 그 상담받은 사건은 뭐 한 20년 됐습니다. 학원 강의할 때 현실적으로 받은 사건이고, 내가 그때는 증을 취득 안 했고 강의에 충실할 때니까 뭐 무료 상담한 것인데,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A가 B한테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B가 관리인을 두어서 열쇠를 그 관리인이 가지고 있고 오늘 뭐 잠그고 출퇴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A가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관리인을 현행범이다 이러면서 체포해 가버렸다는 거죠. 열쇠도 경찰이 뺏어가 버리고. 그 경찰이라는 이름 아예 조폭 아닌가 모르죠. 오, 경찰도 민법 공부해야 되는데 열받으면 안 되지. 열받을 필요 없지. 왜 열받을까? 경찰이 형법만 잘하면 된다고요? 보호해야 될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런 인식도 없으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위에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겁니다. 문 하나 제도를 만들고 시험 과목 하나 뭐 바꾸는 것도 상당히 연구가 되고 이래 해야 될 건데 뜬금없이 뭐 경찰이니까 형법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기본 법리는 민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민법을 모르니까 관리인을 체포해 가버린 거죠. 그때 이제 그 건물 지은 분의 부인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말로는 변호사한테 찾아가고 뭐 했는데 뭐 별 볼 일 없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대. 그 내가 참 변호사한테 안 갔겠지. 그냥 뭐 내한테 물어본다고 그랬겠지. 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조용히 그 경찰 찾아가가지고 그 경찰 쪽팔리면은 또 개심죄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말씀 좀 나누십시다 하고 경찰 분에게 넌저시 말씀을 하시라 했습니다. 유치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건물에 대한 보수를 저 위에서도 있었죠. 건물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적법한 점유를 하고 그걸 본인이 직접 점유할 필요는 없고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해도 되죠. 관리는 이때 점유 보조자가 되겠죠. 그런데 물론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점유 보조 관계일 것이고 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 관계 계약법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죠. 왜? 그건 또 물권법에서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민법은 전체를 깨고 있어야 연결됩니다. 어떤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리를 통해서 건축업자가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할 정도의 현행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 유치원이 뭔지 압니까? 뭐 동생 아미건이 뭔지 압니까? 이 말은 현행범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첫날 아이씨 그 현행범 아닌데 이란다고 못 알아듣고 현행범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하면 내한테 적법한 점유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민법에 요 해가지고 내가 동시행항변권 있고 유치권이 있으니까 내 적법한 점유다.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빨리 풀어주시라고 아니면은 불법 체포 감금죄로 고소해버릴 거라고 라고 살짝 말씀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 말 드리니까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모르죠. 이제 그 말 하니까 아차 싶었는지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체포에 갔던 그 관리인 풀어주면서 키도 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죠. 내가 이 그때 봉사익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100억 받을 걸 해결해 줬잖아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더라면 상당히 보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원리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는 100억짜리 권리입니다. 100억을 받는 뭐 권리든 10억을 받는 권리든 뭐 100원짜리를 받는 권리든 권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권리 근거는 똑같습니다.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뭐 어젠가는 어떤 변호사분한테 해가지고 소송을 뭐 20억짜리 한데 간이 떨린다고. 간이 떨리기는 못 떨려. 20억짜리 왜 포인트를 주냐고. 뭐 원리에 포인트를 줘야 되지. 20억짜리 보호하기 위한 원리든 200원짜리 보호하기 원리든 원리는 똑같은데 뭘 20억짜리라고 간이 떨리고 그래. 남부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기승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 한국말 어렵죠. 그 보수가 그 보수가 아니죠.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겠죠. 도급인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536조 이거 동시행항변권 규정입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여기에 수급인의 고의가실 요건이 아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고 일정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 관련되는 판례가 여러 곳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배상의 범위와 관련되는 것들은 소송에 들어가서 뭐 입증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 하자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권 없다 이랬던 겁니다.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담보 책임 뭐 객관식에서는 참 이거 뭐 좀 외운다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담보 책임 존속 뭐 기간 전 3조 규정에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된다.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특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에는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는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거. 전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도로 훼손된 때는 도급인은 그 멸실도로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 한번 흐름만 숙지해 놓으면 뭐 문제 나와도 별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고 도급인의 의무
일 맡긴 사람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겠죠.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관계 있다라는 거.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목적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 형성권이냐 청구권이냐 논의가 있는데 청구권이라고 봅니다. 부수적 의무,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도급 종료, 해제권. 아까 앞에서도 본 거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도급인의 파산, 도급인이 파산해 뿌리면 나중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도 돈 못 주겠죠.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관하여 파산관제, 파산재당에 배당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도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 부분적인 성시가 있는 경우에 해제 소급표가 배제되어 해제는 해지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는 것. 다음에 제작물 공급 계약.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제작자가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상무 계약을 말하는데 이 성질이 그 제작물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부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봅니다. 그 정도 그 관련되는 판례 한번 소개해 놓은 것이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